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대통령에게 진보 정책과 보수 정책은 있을 수 있지만 진보 국민과 보수 국민은 없다.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민만이 있을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내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탄압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현 정권은 각종 사안에서 두 국민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많은 정치학자들의 중평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큰 뉴스가 터졌죠. 뉴스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임대웅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원 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지금 이 정부의 첫 번째, 두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들 아닙니까? 네. 이들을 포함해서 금품을 전달한 메모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검찰에 확보됐고 일부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모에는 검찰이 확인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외에 이병기 현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거명된 인사는 홍준표 경남지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입니다. 부산시장이라는 말도 메모지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 홍준표 지사,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시장의 이름 옆에는 각각 1억, 2억, 2억, 3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이 메모와 관련 있는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육성 파일도 공개되면서 정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메모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중 6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1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이 메모와 관련 있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구체적 내용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네, 정윤의 문건 파동보다 훨씬 파괴력이 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지금 성완종 리스트 이렇게 나왔는데,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인사들은 돈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모두 다 사실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나왔어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면서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맹세코 저는 그런 일이 없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 또한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엔 성완종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다면서 19대 국회에 들어와서야 성 전 회장과 인사를 했다. 2012년 대선 캠프에 있을 때 선진당과 합당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돈과 관련된 일은 일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성 전 회장과 국회에서 오다 가다 마주친 적은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2007년 경선 때는 아예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19대 국회에서 알게 됐는데 그 양반과 돈 얘기가 오고 갈 관계가 아니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은 높죠. 더군다나 현금으로 줬다고 한다면 현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거나 이 문제가 어디까지 파장이 커질지 이따 아마 정가산책에서도 아마 얘기가 짚어질 거고요. 저도 행간에서 좀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뉴스 이어가죠. 성완종 전 회장이 촉발한 논란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연한 얘기인데 대여 공세 크게 높였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으로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60조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밝혀야 한다면서 진위는 수사로 밝혀야겠으나 지목된 사람들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해외 자원 개발 비리 국조 투기 기간이 연장됐지만 이 시간까지는 이명박 등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성완종 전 회장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자원 외교의 본질을 흐트러뜨려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면서 자원 외교 핵심 5인방 조사는 물론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비서실장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불법과 도덕성 하자를 안고 태동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충격적인 고백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야당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연히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친박계 핵심 대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서 거기 흉흉하겠어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성완종 전 회장이 촉발한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내 비박 진영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이계 정병국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역시 친이계인 조혜진 의원은 현 정권 도덕성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진실규명이 돼야 한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규명을 하고 사실이라면 확실히 절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김영민 변호사,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등에서 아주 혁혁한 활동을 했죠. 김영민 변호사 이 뉴스 브리핑 직후에 바로 연결해서
좀 더 성 전 회장 리스트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방송이 완전히 성완종 리스트 특집인데, 지난번 정윤회 씨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지금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그런 문건 유출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 차원에서 수시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시로 일어난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의로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정은 문건을 조사한 다음 조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비서관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드리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정은 이어 보고드린 다음 해당 문건에 적힌 조치사항을 보면 박지만 회장에게 어떻게 충고해드려라 이런 부분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어서 네.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 씨를 통해 전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경정은 또 조 전 비서관 개인 차원에서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공직기관 비서관실 차원에서 친인척 관리라는 업무상 전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임대웅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4시 42분입니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검찰의 딜 요구를 단초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 그리고 성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 이런 것들 초미의 관심사자 전국의 핵심 현안으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마무리되는 건지 우선 법률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설명을 우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피의자가 수사 도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아마 각하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 종결의 범위가 사망한 피의자, 그러니까 성 전 회장 개인에 한해서 각하 처분하고 종결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 전 회장의 비리 일반적인 전체에 대해서 관련 수사까지 모두 종결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는 막 시작 단계였고 성완종 전 회장의 경우는 첫 번째 타겟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한간에서는 경남 기업이 가장 큰 핵심적 몸통이나 나라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회사도 아니고 왜 경남 기업이 첫 수사 대상이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덮을 수는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 기업을 통해서 자원외교 비리를 뻗쳐나갈 것을 아마 검찰은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 자원외교 관련해 수사를 접는다는 것은 문제가 보여집니다. 지금 경남 기업의 비리 현황이 시작 단초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을 통해서 네.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고 특히 예. 범죄의 혐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수사라고 봐야죠. 예. 변호사님 지금 조금 있다가 법정에 들어가셔야 되죠. 아마 그게 5시인가요? 개정 시간이?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이동 중이신가요? 혹시 전화 감이 대단히 좋질 않아서요? 아, 예. 이동 중이진 않은데요. 아, 그러시다면 조금 방향을 타는 모양인데 계신 곳에서 위치를 조금만 한 두세 걸음 조금 옮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네네. 말씀이 거의 안 들려서요. 네. 네네. 아, 지금 좀 나아지군요. 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보셨죠? 네네. 네, 아무개 누구는 이름, 금액, 날짜까지 써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그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적혀 있기도 한데 공통점이 현 정부의 핵심들이다. 그리고 이른바 친박계의 핵심들은 거의 다 망라돼 있다. 이런 거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금품이 만약에 전달됐다고 치고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이 부인해버리면 사실 수사가 좀 애를 먹긴 할 텐데 이게 정치자금법 또는 수뢰 뭐 이런 것들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맞고 형사소송법과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진술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누군가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로 쓰려면 예. 그 작성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쓴 게 맞습니다라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확인을 하지 않는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런 확인 절차를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메모 리스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 메모를 작성했을 때 특히 신빙할 만한 상황에서 작성을 했느냐 예. 라고 볼 수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메모에 된 것 자체가 일상적으로 업무상 기재하는 평상시에 늘 기재해왔던 그런 류의 서류였느냐. 아하. 이럴 경우에 또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고 총 55자에 불과하다. 뭐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망 당일 아침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통화한 약 50분간에 걸쳐 전화 통화한 육성 파일이 있으니까 네. 그 메모지가 성 전 회장이 법원에 나와서 이건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확인해 줄 수는 이제 없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 그것은 증거로서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원본 파일 자체로.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 전 회장이 육성으로 지금 메모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메모장 역시 증거로 당연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필적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전해집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랑 자기 거, 그러니까 이제 저 경남 기업의 배임 횡령 혐의를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대체 이게 무슨 얘기라고? 물론 이제 기자와 성 전 회장 사이에 오간 통화의 일부입니다만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무슨 얘기라고 이 말을 통해서 성 전 회장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추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검찰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피의자와 검찰이 양형과 관련해서 뭐 어떤 죄를 자백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양형을 좀 경감시켜준다라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좀 가벼운 형량 거래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형량 거래하는 것인데 우리 법상으로는 그게 인정되지 않고 위법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하지만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 전 회장이 그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검찰로부터 그런 플리 바게닝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통상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플리 바게닝은 못하게 돼 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까? 일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진술 아니고서는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인정하면 예를 들어 뇌물이
5천만 원인데 이 정도 인정하면 한 3천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이렇게 뭐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묵시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만나서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당연히 뭐 뇌물 주는데 영수증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 준 사람은 줬다고 말을 하는데 받은 사람이 잡아 떼버리면 물증 확보가 안 되니까 유죄 입증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그런 수사의 경우에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에게 플리바게닝을 제한 내지는 회유의 책으로 수사의 한 기법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확보된 진술이 재판정에 가면 통합니까? 돈 받은 사람은 계속 아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내 돈 받은 증거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유죄 입증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었다라고 자백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돈을 주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자기도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뇌물 공여죄. 그렇죠.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거짓말일 수 있다. 변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유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죠. 그리고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의 구체적 정황성 이런 게 확보가 된다면 일테면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돈을 받을 때 뭐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거나 이렇게 상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런 것은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성 전 회장의 방금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까? 글쎄 이제 일단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이제 법률적으로 플리바게닝 자체가 위법 행위이고 그런 위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범죄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 자체가 뭐 당장의 법원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진실을 추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위법 행위로 드러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는 범죄를 인지했을 때는 반드시 수사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 범죄를 지금 처벌 안 해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범죄를 불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해서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법원을 속여서 재판을 진행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일부러 속이거나 누락시킴으로써 법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네, 맞습니다. 그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본다면 지금 돈 받은 사람들이 뭐 정치적 다 거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자금법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현재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5년인데 지금 돈을 주었다는 시점은 2007년이니까 그 공소시효는 일단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미 뭐 도과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왜 이런 거액이 오갔느냐, 무슨 대가성이 전제된 수뢰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뇌물죄 쪽으로 적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쪽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그게 이제 받은 수뢰액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10년, 15년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은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민 변호사가 5시에 법정 개정되기 때문에 법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 참석인데 그것 때문에 끊은 건지 설마 그렇게 무리하게 끊으시냐. 아마 전화 통화가 갑자기 끊긴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전화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갑자기 끊겼네요, 상황. 네,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건 뭐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고요. 촉박하니까 한두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리스트, 성 전 회장 리스트에 보면 김기태, 허태열, 이병기 등등 지금 이 정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서실장이 다 나오고 친박계 핵심들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과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또 이 눈치 저 눈치 보아왔다는 것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비판받아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검찰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사 착수할 수 있는지 조언 겸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검찰은 고소 고발이 있거나 진정이 있거나 아니면 풍문으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검찰이 인지했기 때문에 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여지껏 보여왔던 권력층에 대한 어떤 수사의 의지는 항상 빈약했거든요. 네, 강자 앞에서는 좀 약해지는. 네, 그랬던 경험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진술을 한 당사자가 지금 사망을 한 상황에서 네네. 일반적인 경우에도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러게요. 수사의 대상 자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라면 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전망은 낙관적으로는 보시지 못한대요. 더군다나 주요 진술자가, 뇌물 공여자가 사망해버린 마당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방금 답변해 주시는 과정 중에서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수사에 나설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셨는데, 권한뿐만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포착되거나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수사를 해야 하는 게 검찰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법에서 분명하게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사하라고. 네, 그러니까 수사할 의무도 있고 수사할 권한도 갖고 있는 게 검찰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수사에 착수는 해야 한다. 네네. 그리고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고. 성급한 질문 같긴 합니다만 이 사태가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를 제대로 보일 것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좀 성미가 급해 보이긴 합니다만 특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법률상으로는 특검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게 정치적인 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겠죠. 네. 그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가 우리 네. 사회에서 그만큼 신뢰가 바닥이다라는 간증하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채택하면 그건 법으로 특검에게 법으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얘기까지 지금 나가기는 오늘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촉박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정에 늦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김용민 변호사와 연결했습니다. 김용민이란 이름이 참 많습니다. 경향신문에 화백도 있고, 여기 국민TV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몸집 커다란 PD도 있고, 이 변호사님도 있고, 세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정의를 지향하고 매섭게 저리고. 자, 오늘은 거의 이걸로 90분을 다 채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촉각을 좀 곤도세우면서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각 5시 들어왔군요. 경제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입니다. 해오름 자산 컨설팅 오진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 3회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3만 조합원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 애청자님들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멘트 같은데 왠지 준비해온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일찍 와주시고 꼼꼼히 자료 만들어주시고 아주 제가 한번 경제 뉴스 브리핑을 해보시겠느냐고 타진을 했었는데 그게 지지난달인가 그랬죠, 오 대표? 예, 2월달. 저의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1%로 낮추고 물가 상승률도 16년 만에 0.9% 하향 전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4월 전망치가 4.2%였는데 3.1%로 낮췄기 때문에 그 사이에 4번이나 낮추면서 1.1% 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네. 사실 중앙은행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4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다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리서치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같은 실수를 지금 실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물론 전망치를 바꿀 수 있는데 4번 연속 그랬다는 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거죠. 그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3개월 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0.9%로 대폭 내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건데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IMF 이후에 처음으로 0%대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담배값 빼면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0.9%로 했는데 물론 저유가라든지 농산물을 제외하면 2.3%지만은 굉장히 일본의 디플레를 좀 닮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점차 내수도 좀 나아지고 안심전환 대출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나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도 좀 했지만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이렇게 추가로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것이다. 2분기쯤 들어가서 이런 전망 예측들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금통위원 가운데 한 명이 금리 인하 의견을 이미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정권가에서도 2%대 성장률 전망치로 연간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 상반기는 2.7%고 네. 하반기에 한 3.4%로 보고 있어서 3% 초반인데 아마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2%대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추가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 달이 정해져 있나요? 짝수달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매달 금통위가 열리는데. 네. 근데 하필 6월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4월, 5월 지표까지 보고 6월 달 정도 어쨌든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3분기도 얘기했는데 대체로 2분기 5월, 6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3월 달에 한번 내렸으니까 예. 그 금리 인하의 여파를 4월, 5월 데이터나 실물 경제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6월 달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고 국내외 주요 민간 경제 연구소들 말할 것도 없고 IMF 같은 데서도 우리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은 지금 성장률 걱정할 거 없다. 3.8, 3.4 자신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정부는? 예, 그 정부에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이것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금을 거두는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뭐 세수가 좀 그 펑크가 났지만은 3년 동안 22조 원이나 펑크가 났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7조씩 그 오차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낮추는데 정부에서도 빨리 그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비해서 뭐 그 추가 경정 예산이나 아니면 그 재벌 부자 감세 철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어제하고 그저께 여야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를 원위치하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상당히 세수 펑크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재벌 부자 감세 여파가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에 그 경기 부양책으로 실제로 했던 40조 원의 그 경기 부양을 위한 뭐 추경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국가 빚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기조는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울해지려고 그러네요. 자, 이거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 같은데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도 오는 16일부터 부동산 중개료를 현재보다 반으로 깎은 반값 중개료 시작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일부 통과시켰고 이것이 최종안은 이제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6일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값 중개료라고 하는 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실제로는 매매가 6억에서 9억인 주택에 대해서만 그 수수료를 0.9%에서 0.4%로 깎아줬고요. 네. 그리고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6억인 그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수수료를 0.8에서 0.4%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값 수수료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데 워낙 뭐 그 부동산 그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이 데모를 많이 해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일부가 됐는데 뭐 주택 매매 가격 6억에서 9억이라든지 전세 3억에서 6억이라면 중산층 또는 중상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해당되는 부분도 주택은 서울에서 한 10%,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한 14% 정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더 깎아야 되는데 지금 뭐 서민층들에게는 그대로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군요. 야, 요즘 그 주식시장은 아주 뜨거운가 봐요. 뭐, 코스닥도 활발하고, 코스피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고, 일본 증시는 뭐 장중에 15년 만에 2만 포인트를 상향 돌파했다. 중국도 아주 뭐 짱짱하다 그러고. 왜 우리 이 동아시아 3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지금 활활 타오릅니까? 예, 현재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년간 1900에서 2050 박스권이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 4년간 내수 불황으로 인한 조정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신삼자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원래는 수출이 좀 회복이 되면서 경상흑자가 960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기록인데 이렇게 수출이 회복이 된다면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뭐 중소형주, 바이오주가 많은 코스닥은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뭐 어제 19,937포인트로 2000년 3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일본은 뭐 비판의 여지가 있었지만 아베노믹스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문제인데 네네. 경제적으로는 일정 효과가 있는데요. 뭐 엔화가 한 57% 정도 절하되면서 일본의 자동차, 가전 경쟁력, LCD 이런 부분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활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외국 매수세가 일본에서 한 10조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 지수가 18,000인데 이것은 6년간 한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뭐 거의 고점 부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5,0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유럽은 이제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 회복을 못 하다가 지금은 일시비 양적 완화하면서 유로화가 뭐 1유로당 1.07 또는 09 네. 이 달러 거의 1대1이 되어가대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는 뭐 거의 한 1.8달러까지 치솟고 막 이랬었는데. 예, 굉장히 치솟았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유로화 초약세에 따른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고 아하. 또 관광 수요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생긴다 이 말이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앞으로 이 활황세가 가리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미국을 제외하면은 유럽의 회복, 일본의 회복, 그리고 중국의 회복, 네. 중국이 회복되면서 또 한국도 수혜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는 좀 지속될 것이다. 그동안은 거의 미국 정시가 주도를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신에 이제 주 공격수가 바뀐다 이 말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베노믹스가 한 2년간 반짝 약발을 보이다가 실패했다 이런 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오 대표 오늘 진단에 따르면 아베노믹스가 경제적으로는 경제면에서는 어쨌거나 성공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뭐 사실 아베노믹스가 뭐 제로금리하고 1년에 800조 원 정도 이렇게 자금을 푸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한 1,600조 원 정도 푼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이 부채가 많은데 빚을 더 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엔화가 57%나 절하되면서 일본의 자동차 경쟁력이 강력하게 이렇게 네. 다시 또 한국을 제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베노믹스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경쟁력 얻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아베노믹스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경제학의 일반 법칙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일본은 그동안 내수가 너무 부진해서 내수 촉진하려는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계속 해왔거든요. 네, 내수는 좀 살아나고 있어요, 일본? 뭐 많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이제 뭐 그동안 N저가 아닌 N고로 해서 이제 내수를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근데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또 수출 경쟁력이 나빠졌는데 그렇죠. 아베노믹스는 수출 경쟁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베노믹스가 한국하고 좀 다른 거는 기업의 임금을 올려줘라. 또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상승이네 거기는. 예, 확실히 그래서 소득 상승.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초이노믹스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다. 예.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 늘리기 성장 경제 정책으로 바꾸자. 예. 패러다임을. 예, 그렇게 하고 또 수출 엔제로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여러모로 일본에서 경제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일본 국민들은 참 돈을 아껴 쓰는지 근검 전략이 몸에 뱄는지 돈이 있는데도 내수가 잘 안 살아난다 그래요. 참 희한해요. 돈 쓰라고 쿠폰을 나눠줘도 안 쓰고 뭐 그런다 그러던데.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는 대단히 활황이랍니다. 그리고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사시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오 대표는 중국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중국 증시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가 미치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니까, 중국 증시 급등에 거품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예, 중국 증시가 1년간 88% 폭등을 했는데, 네. 상해 지수가 어제 4,000포인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먼저
이 상승에 대해서 국가 우시라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등 7% 성장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증시가 활발하고요. 신흥 만국증권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그 경제가 새로운 그 성장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1대1로라든지 인터넷 플러스 정책, 국유기업 개혁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거품 우려에 대해서 제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증권이 있는데 이 증권사가 작년 8월에 중국 주식이 돼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4월에 이제 중립으로 내려서 상당히 그 적중률이 높은 전망을 해서 이제 쪽집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중국의 IT주 PER이 220배다. 그래서 2000년 3월에 미국 닷컴 버블 보면은 뭐 PER이 156배보다 40%나 더 높다. 그래서 굉장히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하고 기술주가 많은 선전증시도 PER이 45배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네. 글로벌하게 보통 10배에서 15배 정도 사이니까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90% 개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국가가 정시를 부양하는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상승 기준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급등한 선전 정시보다는 그 상해 정시의 은행주라든지 이런 대형주 그리고 저평가된 홍콩 H주 투자를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했다고요? 이러면 뭐 우리가 거의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23개 회사 정도가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다 망하고 이제 딱 3개 남았는데 어디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엘피다가 망했는데 네. 엘피다가 망해서 미국 마이크론으로 합병이 됐는데 네.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0.4%, SK 하이닉스가 27.4%. 와. 마이크론 엘피다가 24.6%인데 네. 작년에 변화는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이 더 올라갔고 SK 하이닉스가 3위였다가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 마이크론하고 엘피다 합병했는데도 더 올랐기 때문에 한국 업체의 경쟁률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작년에 20나노 양산을 해서 재미를 봤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율 개선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하이닉스가 대단합니다. 분전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32년간 엄청난 해온 그 내공과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업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때는 그거 뭐 현대전장가에서 이렇게 팔고서 막 아까워하고 하이닉스 살리니 뭐 죽이니 막 이러고 그랬는데 SK로 넘어가고 나서 SK는 그 뭐가 넝쿨채 굴러 들어왔다고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아무튼 M&A 잘한 거죠? 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예.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보죠. 대표적 자영업 중 커피 시장 성장세가 양극화다 이런 얘기인데 카페베네나 엔젤리너스 이거 다 우리 국내 브랜드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국내 브랜드가? 예, 커피 시장 자체는 14.4%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 그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카페벤의 엔젤리너스 커피는 그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 그 법률 위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21% 감소해서 31억 원에 그쳤고 롯데에서 하는 엔젤리너스 커피는 그 영업이익이 46%나 줄어든 7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회사 문제는 소비자의 이탈이 있었다, 의도적 이탈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의도적. 예, 왜 의도적 이탈이 있었느냐 하면 카페베네가 가배 행포를 하면서 19억 과징금 받았고 또 파워 블로그로 이렇게 여론 조작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1억 원 과징금이 있어서 이미지가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리고 카페베네는 너무 급격한 점포 확대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좀 하락했고 이외에도 경쟁사로서 이제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도너츠 등에서도 일제히 쌍커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통의 강호 스타벅스는 뭐 매출 6,170억에 영업이익 402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25%나 증가됐고요. 또 주목할 것은 이디야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쌍커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메이저 브랜드가. 가격이 조금 싼. 예, 가격이 네, 에디야.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162억에 130억입니다. 그래서 무려 매출액이 48%, 영업이 67%는 급증했는데 아무래도 불황이다 보니까 좀 쌍커피를 선호하고 뭐 이디야가 뭐 나름대로 맛도 괜찮기 때문에 이디야가 좋았고요. 스타벅스가 좋았던 거는 여기는 뭐 맛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은 스타벅스로 가고 또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그 잘 나오는 곳에 사용하시는 분 또 스타벅스 가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가 정규직 채용이라든지 공정무역 한다든지 그런 이미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값이 비교적 상당히 저렴한 이디야라 그럽니까? 이디야라 그럽니까? 이디야, 네, 거기에 성장세가 아주 놀랍군요. 예, 사실 우리나라 커피값 너무 비싸요. 6,000원짜리 밥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그러려면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떡집에 불났죠 지금 거기? 발칵 안 뒤집혔어요? 새누리당 친박계? 그러니까 뭐 지금 여권 전체가 뭐 발칵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어제 이제 자살을 했고 그러면서 집에 남겨뒀던 가족들에게 남겨뒀던 유서의 내용이 뭐 명확하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예. 혹시 그 성완종 전 회장이 이 자살하기 전날 그제 따로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 호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억울함의 호소 기자회견이 이 여권 실세들 친박 핵심들을 향한 사실상의 무언의 좀 항의 아닌가 항의의 의미다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검찰이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신 청취자분들은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 어제 새벽에 이제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이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고요. 실제로 이제 성완종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이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사실은 뭐 홍문종 의원, 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뭐 이런 이제 또 김기춘, 허태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X가 다 써져 있고, 특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날짜도 써져 있었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다 이제 이완구 총리하고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 예. 이 두 사람의 이름도 있었고, 이제 물론 X는 적혀 있지 않았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여권의 뭐 최고 실세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 있었고 돈 액수가 적혀 있었던 걸 보면 사실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들에게 내가 이 친박을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친박 핵심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도모했는데 네.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협박의 억울함과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어쨌든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이후로 사실 검찰 수사가 보통 이제 우리 많이 그동안에 봐왔습니다만 이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자원외교 관련한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 개인의 배임 비리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면서 이제 배임 횡령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성완종 전 회장이 이 친박 핵심들의 이름을 적은 메모가 발견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지느냐는 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만 성완종 전 회장하고 예.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예. 친박계를 중심으로 이 여권은 지금 발칵 뒤집힌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정윤의 문건 파동보다 훨씬 더 파장이나 그런 게 파괴력, 미칠 영향 이런 게 훨씬 커 보이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정윤의 문건 파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거를 예. 결국은 뭐 문건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실체적인 진실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이제 의혹으로 사람들이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좀 가정 혹은 뭐 개연성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왔었다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완종 전 회장 당사자가 지금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했고 액수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돈 거래,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친박 핵심들의 이 사실상 좀 이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뒷돈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뭐 심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지금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예. 이게 번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고 성완종 회장의 돈을 안 받으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지금 1, 2, 3대 비서실장이 그렇죠. 다 네네. 언급이 돼 있고 그렇죠. 오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은 친박계 중에서 그렇게 핵심은 아닌 거죠.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양 기자님 이런 경우에 말이에요. 고 성 회장이 자살을 결심하고 새벽에 집을 나서서 갈 때 요 이름들만 넣은 조그만 메모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는데 네네. 그 순간에도 만약에 정말 죽음을 결행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장해지고 인간으로서는 최후 막판에 몰리는 거 아닙니까? 심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걸 넣고 갔다.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와 50분간 통화를 했다. 그런데 평소 이 사람 스타일로 봤을 때 자택이나 회사 어디에선가 그동안 정치권에 공여한 뭐 뇌물이든 정치 자금이든 그건 이제 검찰이 성격 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장부가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인데 네네. 지금 고 성완종 회장의 자택이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한다면 검찰은 직무유기다.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나 야당으로부터 반드시 제기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검찰이 이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 초기에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미 이제 압수수색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사실은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오늘 오전에 이제 경향신문 보도 때만 해도 이게 사실 수사 착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성완종 전 회장의 본인 이제 육성 테이프를 이제 경향신문 쪽에서 공개를 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자필 메모, 이게 이제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메모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 검찰 수사가 사실 이미 이제 이 이른바 반부패 수사라는 게 이 자원외교를 넘어서서 지금 이 성완종 전 회장의 개인 비리 쪽으로 가다가 이제 이게 정관계 로비 의혹 쪽으로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죠. 사실상 검찰이 그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정치자금법 시한이 지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어려운, 근데 현금이나 계좌이체, 그러니까 통장 거래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계좌이체 쪽을 해서 찾아내기가 어렵고, 이게 현금을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말만 했을 뿐, 뭐 더 이상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하면 뭐 그걸 입증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벽에 부닥치죠, 수사가.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권 내부 상황을 보면요, 이른바 친이계 비주류 쪽에서는 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여권 전체가 사실은 좀 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비주류 쪽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또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 이 개인 비리로 애초에 포커스 자체가 이 자원 외교, 그러니까 친이계가 굉장히 좀 아플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시작된 수사라, 그렇잖아도 좀 이 불만이 있었던 친이계 쪽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그 친박 핵심들에 대한 그 압박,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원 외교 수사를 대표적으로 내세우면서 부패 비리와의 척결, 이거를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완구 총리한테 단단히 주문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누구 양옆에 딱 세워놓고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야, 이거 친이익에 겨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정권과 차별화 통해서 박 정권이 남은 3년에 뭐 좀 버틸 힘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성완종 메모 한 장 때문에 지금 친박계가 강타당하는 부메랑처럼 지금 확 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친박계 쪽에 오늘 뭐 핵심 의원 한 명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의원 말로는 얼마 전에 한 3주쯤 전에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한번 봤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 수사로 시작됐는데 아니 털어서 나오는 게 없으니 내 개인 비리 쪽으로 몰고 가는데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친박계 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이 검찰의 칼끝, 이게 결국은 이 저인망식 수사, 이 별건 수사 관행을 이 그대로 이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결과적으로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권력의 핵심부를 겨냥하게 된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죠. 지금 김진태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이 정말로 이 외과 수술식으로 내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 별건 수사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 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다음 날 좀 검찰총장이 굉장히 머쓱해진 상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의도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충수를 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공언대로 비리 도려내야죠. 친이건 친박이건. 이제 물증 하나 나왔는데 그 기사 쓰시는데 혹시 참고되실까봐 우리 양 기자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급하게 이 건 관련해서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에 김용민 변호사하고 이 성완종 리스트 놓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검찰이 일단 수사를 안 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리스트가 나왔고 경향신문과의 통화 음성 육성 파일이 있다. 그렇죠. 그걸로 확실한 증거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만약에 지금 돈 받은 리스트가 전부 다 정계 거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자금법으로 걸면은 이건 5년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2012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사안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고 검찰은 한다면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근데 뇌물죄 입증이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은 이미 추가 진술할 수 없는 사망 상태, 고인이 돼버렸고, 아까 우리 양 기자 말대로 계좌이체나 꼬리표 달리게, 근데 누가 뇌물 줄 때 꼬리표 달아서 줍니까? 다 현금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추가 방증 자료 확보에 달려 있는 건데, 뇌물죄는 지금 수뢰액이 다 억 단위로 크기 때문에 10년 내지 15년이다. 그래서 공소시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현재 그런 상황으로 김 변호사는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관련 기사 쓰실 때 참고하십시오. 네, 아마 법조 출입 기자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법조가 따로 있었지. 네, 헷갈렸네. 난 지금 양 기자 밑에 한국일보 일 잘하는 기자들은 다 있다고 잠시 착각했어요. 알았습니다. 그 호딱집에 불 났을 때는 집에 못 가고 계속 불 꺼질 때까지 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사회부가 좀 더 바쁠 거고요. 검찰 출입 기자들이. 문제는 네네. 청와대에 1, 2, 3대 비서실장이 다 지금 거명됐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액션을 내놓지 않으면. 근데 지금 대통령은 16일 날 남미 순방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사실 이제 소문은 지난주부터 조금씩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일정이 청와대에서 픽스가 안 돼서 사실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이야 4.16 6일이어야 하는지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새누리당의 모 친박 핵심 중진 의원 한 명이 그 4월 16일 날 국회에서 그 음악회 비슷한 걸 하기로 해서 이 포스터가 내걸렸다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보좌진이 그걸 보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그 음악회를 소규모 이제 음악회인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달 연기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장 이제 4.29 재보선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말 그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새누리당의 좌표를 설정하겠다고 얘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지금 이런 일이 터지면서 2, 3일 만에 터지면서 굉장히 좀 상황이 머쓱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그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16 세월호 일주기에 대한 그런 의식부터 이게 상식의 궤를 벗어난 그런 생각들이 여전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성완종 리스트의 공개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일반 상식에 입각해서 이 정치권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상중이고 우리 국민은 다 상주인데 상주. 어디서 그렇죠. 음악회를 하고. 그나저나 양 기자 말이에요. 네네. 상식이 가출한 것은 1년째예요. 1년째.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에 뭐 워치 잘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생생하게 연결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한 주간 고마웠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채구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실종자 가족인데요. 지금 완전히 잠겨서 수색 작업 안 되는 거예요. 시신 올라온 것도 없어요.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오는 4월 16일 그렇게 295명이 세상을 떠나고 9명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1시간 특별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 임시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 방송은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미원의 상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한 목소리로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디어 협동조합 광주지역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내가 왜 제주도를 세월호를 타서 진짜 무섭고, 난 지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이거 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와 진짜 나 무서워요 지금. 네, 5시 43분입니다. 청취자 게시판 보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조금 보고 뉴스 행간하죠. 4.16 특별방송, 우리 임대웅 PD도 현지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서 노고를 다 아끼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그날은 그럼 이강윤의 오늘은 누구랑 하나요? 참고로 뭐 아시겠지만 아까 어느 분께서도 올리셨는데 다시 한번 성완종 리스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3억, 홍문종 전 사무총장 2억, 그 이름도 유명한 홍준표 경남지사 1억, 부산시장 2억, 그
그때 2007년도니까 그때 부산시장 누구였습니까? 허남식 시장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 김기춘 전 비서실장 10만 달러, 이병기 현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 이분들은 액수 없이 이름만 기재돼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옆에는 2006년 9월 26일, 그때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독일 등 유럽을 방문할 때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거기 수행을 했던가요? 그래서 아무튼 박근혜 대표가 외유 유럽 방문하는데 장도를 빕니다. 그러면서 왜 봉투에 한문으로 장도 써가지고 밥값이나 하시라고 노잣돈 쓰시라고 이렇게 돈 건네는 관행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10만 불을 넣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게 이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고 성완종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쟁쟁하죠. 이름들이 다 최소 1억, 누구는 3억. 홍준표 지사는 1억밖에 못 받아서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네요. 청실홍실님, 항상 적시적기에 떠나가고 적시적기에 터지고 적시적기에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더라. 대한민국은 항상 그녀의 적시적기다. 불통으로 불똥을 열심히 만든 그대는 영원히 떠나거라. 네, 또 무슨 사건이 터지려나? 네, 이슬림의 말씀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무무님, 그거 날짜 정할 때 세월호 일주기는 안중에도 없었단 얘기죠. 신상 옷 자랑하러 나가시나 봅니다. 블루벨벳님, 초상집 옆에서 파티하려는 새누리당. 오케이 마리님, 본인이 대학이 거북한 날이거나 행사에는 침묵이나 외유로 일관하는 점이 참 그렇다고요. 바람이 되어님,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로니님, 300여 명이 죽었어도 묻으려고 하는데 그깟 돈 몇 푼 받고 사람도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확인도 할 수 없는 걸 수사를 하겠나요? 새정년도 절대 못할 겁니다. 이런 전망, 우울한 전망 로니님 주셨고요. 메트로가 아직도 나옵니까? 이 무까지 지하철 타면 이렇게 주던 거. 그런데 아무튼 니네들은 썩으면 안 돼 해가지고 통영한 비리 자원 외교 등 어쩌고저쩌고 이완구 현 총리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요. 이게 언제 때 건지 모르겠는데 메트로가 나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와이로님, 스타벅스가 맛이 좋아요? 공정거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 좀 시비가 많았죠. 공정거래, 페어트레이드인가 그래가지고 또 유아들 아동 착취노동 커피 농장에서 말이죠. 그런 거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던 거 기억납니다. 베트남이나 동티모르와의 커피 공정무역, 영어로는 페어트레이드 이렇게 하던데, 그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경실련인가 참여연대인가에서 거기 커피들 팔고 이런 것들 봤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글 한 번 더 보죠. 성완종 씨에게 뇌물 받은 사람이 대개 친박계 인물들, 이완구, 홍준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놈의 비리와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지나 잘하지. 받은 게 사실이라면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참여정부 공격하려다가 한나라당 부산지역구 의원들이 놀래서 막으려던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 캐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 캐듯 한나라당만 줄줄이 엮여나왔던 그 희대의 사건. 예, 그랬었죠. 브로콜리님, 아주 재밌는 풍자 하나 듣고 뉴스 생각하겠습니다. 친이계 여러분, 오늘 저는 복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완종 열사가 자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사를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표정관리에 유의하며 500원씩 출연해서 고 성완종 열사에게 조의와 감사를 표하도록 합시다. 와타시와 도로보 맹박. 대단한 풍자와 문장력이십니다. 바로 뉴스 브리핑
뉴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성완종 관련입니다. 성완종 시신에서 김기춘, 허태열 등 이름과 금액 적힌 메모 발견, 비자금 리스트 추정이라는 제목의 오늘자 석간신문 기사 골랐습니다. 앞부분 먼저 들으시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과 허태열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폭로를 한 데 이어 시신 검시 과정에서 주머니 속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성 전 회장 시신을 검안해 성 전 회장 시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으며 메모지에는 허태열, 김기춘을 포함해 대여섯 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 담겨 있었다. 대여섯 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한 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전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불,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 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이 오늘자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감안하면 메모에 적힌 명단은 선 전 회장의 정치 비자금 리스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5시 50분 현재로 이 사건을 예단하거나 그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검찰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겠고요. 어디까지 수사를 하다가 현실적으로 증거 불충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의 근거 기저에는 그동안에 이런 사건을 처리해온 우리 검찰의 내력이랄까 이런 거가 있고요. 지금 거명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교롭게 친박계 중에서도 아주 핵심급 최고 파워풀한 인물들만 2007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사람들에게만 돈을 줬겠느냐? 그동안 인사 한다는 이유로 또는 정치자금 대놓고 정치자금이라고 하면서 돈 주진 않죠. 인사하고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만 줬겠느냐 이런 게 있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보험성으로 군데군데 돈을 많이 뿌리죠. 힘센 곳도 있고 야당에게도 액수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름에 비 든 줄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 정치 좀 가망이 있거나 하면은 보험성으로 좀 돈을 주워 왔을 겁니다. 이 성완종 씨는 그 개인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입지전적이고 나름대로 고생도 했고 아무튼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고 급기야는 마침내 자기의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의원까지 됐어요. 지역구에 출마해서. 그러다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정치에 뜻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는 맺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돈은 많이 줬을 것 같다. 줘왔을 것 같다. 비교적 꽤. 그리고 출신이 충남 서산인가 그런 쪽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기간에 걸쳐서 누구에게 얼마가 살포됐을까? 그 돈의 성격은 무엇일까? 근데 정치인들한테 돈 주면서 얼마 내밀면서 그 대신 이것 좀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멍청하게 무식하게 그렇게 돈질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다들 그냥 알아서 이렇게 받고 나중에 들어오면 이 건이 그 건이와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물건 살 때처럼 이 건 해주시면 내가 얼마 내겠소. 그러면 그거 받을 사람도 많지도 않으려니와 그렇게 하면은 아주 돈질이라고 하는데 여의도에서는 돈질 중에서는 하수의 하수로 꼽는 거죠. 그런데 비자금 마련하기가 아주 좋은 건설사를 대표를 쭉 해왔죠. 아주건설인가도 했고 지금은 경남기업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 법정관리. 검찰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근데 지난번 압수수색 때 이런 장부들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이거가 압수수색을 면했는지 일단 그런 걸 밝혀야 됩니다. 압수물품 목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은 당연히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때는 이런 리스트 뭐 돈 준 장부 이런 걸 못 받았다면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뭐 요구나 요청 또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크다. 그런데 아까 뭐 쭉 얘기해 왔다시피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더 이상 추가 진술을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돈 준 장부 원본의 확보 여부가 아니겠느냐. 이 메모와 경향신문의 육성 파일 가지고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지. 결국 중요한 것은 청와대 앞에서 얼마나 움츠러들지 않고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 친박계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검찰이 기계를 발휘할 수 있느냐인데 김진태 검찰총장 다시 한번 한국 정치는 또 서초동 대검청사를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불우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 커질 것이고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4.29 보선에도 여권에게는 매우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권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선거의 당락을 뒤바꿀 만큼의 파워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